건축설계 인재 육성 사업의 성과 공유 발표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김재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사업을 진행하고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요. 간략한 제 소개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건축 교육 과정을 밟아서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아틀리에 규모 사무실에서 경력을 쌓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편집 디자인이나 그래픽, 음악 등의 작업에도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건축의 여러 측면 중에서도 회화적인 이미지로서의 건축보다는 종합적인 분위기로서의 건축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요즘은 미디어나 SNS로 너무 매력적인 이미지들이 넘쳐나고 또 그 영향력이 큰 세상이긴 하지만 스크린이나 사진만으로는 전할 수 없는 좀 더 실존적인 공간의 분위기에 조금 더 힘을 쏟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과 공유의 목적 중에는 앞으로 해당 사업에 지원할 후배들을 위한 정보 제공이나 기존 경험자로서의 조언과 같은 목표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축 설계 분야에서 해외 연수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 기타 분야에 비해 연령대가 높은 경우가 많은데요. 아마도 건축사 시험 응시 자격을 위한 경력 관리 등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은데 국내에서 경력도 어느 정도 쌓고 또 나이도 먹은 상태에서 해외 연수를 계획하다 보니 커리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움직임이 가볍지는 않은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업이 상당히 큰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직 명확한 계획이나 목적 없이 조금 막연하게 해외 기관에서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지망자들도 꽤 많은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원 동기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좀 막막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에 대해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국내에서 실무를 해나가면서 좀 해소되지 않았던 몇 가지 의문들에 대해 생각을 하다가 그게 자연스럽게 지원 동기로 발전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첫 번째 의문은 건축의 이상적인 무게에 대한 생각이었는데요. 저는 현대 건축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주 투명하고 가벼움을 지향하는 건축과 실존적이고 영속성을 지향하는 두 가지 건축이 모두 현대 건축의 경향으로 존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투명하고 가벼움을 지향하는 건축은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사진상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일본 건축이긴 하지만 국내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뭐 단열 기준이나 어떤 벽면 비율 이런 것들이 너무 한국과는 상이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실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활용해야 할 것 같은 일본 건축과 또 단열 기준 같은 거는 아주 단단하게 되어 있지만 어마어마한 콘크리트 폐기물을 배출해야 할 것 같은 한국 건축 중 어느 쪽이 더 지속 가능성에 가까울지에 대한 의문이 첫 번째 지원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문은 한국의 현대건축과 전통건축과의 비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건축 교육과정을 거치다 보면 한국의 전통건축에 대해 주변 문화권에 비해서 한국의 전통건축은 비교적 거친 자연 요소들을 있는 그대로 활용해서 투박하지만 아주 힘있는 생동감을 구현하고 있다고 배우게 되는데요. 그런 전통에 대해서 한국 현대건축이 얼마나 제대로 계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늘 의문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건축 생산 구조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가 있긴 하지만 만약 그런 제약 조건들을 초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과거의 야성적인 생동감을 현대 건축에서도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원 동기로 이제 삼고 이제 전 지원을 준비했고요. 이렇게 두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유사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주니아 이시가미 건축사 사무실이라는 곳을 전 연수기관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본 건축은 꽤 공고한 도제식 계보를 따라서 이어지는데요. 주니아 이시가미 건축사 사무실은 하이테크를 기반으로 한 가벼움과 투명함을 추구하는 흔히 도요이토나 사나로 알려져 있는 건축사 사무실들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초기 작품들은 사나처럼 아주 투명한 건축을 추구했다면 현재는 점차 재료의 실존적인 물성에 대해서 연구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제가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연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해서 선택을 했고요. 사무실은 도쿄 록본기의 아주 허름한 건물의 지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층고가 꽤 높은 60평 규모의 스튜디오가
스터디 모형으로 아주 빼곡히 채워져 있는 건축 공장과 같은 풍경의 사무실이고요. 저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아주 짧다면 짧은 기간 동안 근무했지만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빠듯한 일정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꽤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참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프로젝트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하고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일본 도쿄 남서부 가나가와현 자마시에 지어질 단독주택입니다. 자마주택이라고 이제 보통 일컬어지는데 본래는 이시가미 주냐 본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이시가미 주냐 본인의 주택에 대한 건축 철학이 꽤 밀도 있게 녹아든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연수하는 동안에는 지붕 슬로프의 물처리, 또 내외부 공간의 설계 변경, 또 정원의 수목과 산책로 등 계획을 이제 하는 작업을 했고요.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곡성 콘크리트 지붕인데 지금 사진에 보이는 면이 콘크리트 지붕으로 이제 앞으로 지어질 부분인데 현지 콘크리트 업체 지원 아래 1:1 스케일의 모법이나 모형을 상당히 정밀하게 연구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외부와 내부 전부 별도 마감 없이 완전히 방수형 페인트 하나만으로 처리를 해서 노출 콘크리트 지붕을 구현하려는 계획이기 때문에 다운라이트라든지 커튼 레일, 빗물 처리 홈통 또는 지붕이나 천장에 매입해야 하는 그런 부착 요소들을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각 요소를 최대한 얇고 가늘게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1:1 스케일 모형으로 전부 확인을 했는데 어떤 디테일들은 너무 얇기 때문에 그림으로는 구현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작업자의 손의 크기라던가 기구의 크기 같은 것들 때문에 구현이 불가능한 경우들까지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상당히 디테일하게 검토를 하면서 디자인해 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 프로젝트는 중국 산둥성의 시골에 위치한 어떤 숲속에 있는 유치원 계획입니다. 일본 전통 종이 공예를 오리가미라고 하는데 이 프로젝트는 그 오리가미를 컨셉으로 해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동물이나 사물들의 형상을 건축적으로 추상화시켜서 넓은 어떤 지붕면에 구현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현재는 이미 공사는 시작되어서 제가 연수하는 동안에는 공사용 디테일을 점검하거나 아직 결정이 덜 되었던 세부 계획들에 참여를 했고요. 다양한 모양으로 지붕이 오르내리는 사이로 정글처럼 아주 빽빽한 수목들이 있는 프로젝트이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형태의 외부 공간들이 존재하는데 그 공간들은 그네, 구름 사다리, 암벽 등반과 같은 놀이 공간부터 외부 수업이나 식사가 가능한 기능 공간들까지 계획되어 있어서 각 기능에 맞는 가구들을 디자인하는 일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프로젝트는 도쿄역 인근의 오피스 재개발 사업의 파사드 지면 공모입니다. 파사드라고 해도 지금 2차원적인 인면을 계획한 건 아니고 게이트에 가까운 3차원의 어떤 거대한 구조체를 디자인하는 프로젝트여서 일본 내에서도 꽤 큰 프로젝트였고 소우지모토나 쿠마겐코 같은 유명 사무실들도 참여한 프로젝트여서 꽤 흥미롭게 진행을 했고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몇 가지 대안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폭포에서 영감을 얻은 컨셉이 가장 주요했던 대안입니다. 최고 높이가 80m에 달하는 아주 거대한 구조물을 건물 전면에 건물과는 별도의 어떤 구조체로서 세워야 하는 대안이었기 때문에 지진 상황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었는데 각각의 폭포수 덩어리, 지금 보시면 기다란 어떤 덩어리들의 일부 요소들을 내진 설계에 사용되는 이제 댐퍼로 사용을 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구조 협력사의 어떤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느낀 건 컨셉 단계에서부터 구조 전문 업체가 팀 단위로 건축사 사무소와 협의하며 이제 디자인을 수정해 나가는 그 문화가 건축사무소 입장에서는 상당히 디자인 자체에 밀도 있게 집중을 하면서도 디자인 의도를 끝까지 관철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문화여서 상당히 부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요 대안으로 식물에서 영감을 받은 안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조각에 가깝고 건축이라고 이걸 말할 수 있는지 쉽게 이렇게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약간 직설적으로 식물을 구현한 그런 스타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놀랐던 건 막연하게 형태를 그림으로서 스터디하는 게 아니라 시공시 조형 난이도나 내구성들을 다 고려해서 재료를 선정하고, 지금 이 대안의 경우에는 위에 보시는 파이프를 재료로 선정해서 그 최대 곡률이나 또 직경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디자인해 나가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시가미의 건축은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이론으로 딱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건축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느낀 몇 가지 특징들을 어떤 성과로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그가 축을 파괴하는 종류의 건축을 추구한다는 점인데요. 대안을 검토할 때면 늘 이제 3개 이상의 사물이 하나의 직선상에 배치되지 않도록 검토하는 그만의 어떤 검토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축을 파괴한다고 하면 뭐 어떤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기둥이나 계구부 같은 구조적 요소부터 어떤 가구나 자연물 같은 요소들까지 배치함에 있어서 하나의 축에 배치되지 않도록 이제 상세하게 미세하게 조절을 하는 그런 기법인데요. 시각적으로만 축을 벗어난 게 아니라 그렇게 시각적으로 축을 벗어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도 가장 유리한 그리드 체계나 대칭으로부터 다 벗어나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역량 있는 구조기술팀과 상당히 초반 단계부터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부지 내에 이미 존재하는 나무나 돌과 같은 자연물들을 상당히 면밀하게 조사하고 그 특징들을 파악해서 의도된 공간에 재배치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합니다. 부지 내에 기존 자연물들이 아주 풍부한 그런 종류의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기법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은 도치기현에 지어진 워터가든이라는 프로젝트고요. 제가 연수하는 동안은 이미 사실 다 지어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직접 경험하진 못했지만, 작업 기록을 보면 부지 내 수목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다 하나하나 조사하고 라벨링을 하고 앞서 설명한 축의 파괴 원칙에 의해서 다시 재배치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어떤 이시가미 특유의 자연이면서도 인공적인 모호한 풍경을 완성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특징은 모형 스터디인데요. 사실 다들 이제 건축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모형 스터디라고 하면 너무 보편적인 뻔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주니아 이시가미 건축사 사무실에서는 그 양과 스케일이 아주 압도적이라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프로젝트에서 1대1 스케일까지도 면밀하게 스케일을 모형을 다 만들어 보는데요. 단순하게 1대1 스케일이라는 게 크기만 큰 게 아니라 그게 실제로 구현될 재료의 투명도, 거칠기, 반사율, 또 방수 성능과 같은 재료의 물성들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재현을 해서 스터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드로잉만으로는 이게 도대체 어떤 공간일지 잘 예상이 가지 않는, 좀 처음 보는 독특한 공간들을 계획함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의도와 거의 오차가 없는 건축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연수를 마치고 저는 올해 4월에 귀국을 했고요. 귀국한 후에는 프리랜서로서 이 연수를 떠나기 이전에 한국에서 함께 일했던 회사들과 협업을 하면서 다양한 작업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시가미 측에서 한국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약간의 백업 역할 같은 것도 하고 있고, 한동안 한국 실무에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감을 좀 회복하면서도 새로 체득한 경험들을 어떻게 한국 건축 시장에 반영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한국에서의 실무 경험과 일본에서 쌓은 연수 경험, 이런 것들을 다 융합을 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은데, 그 시작 단계로서 현재는 실질적인 건축 프로젝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연구나 아트웍 같은 작업을 병행하면서 적절한 건축적 번안이 어떻게 가능할지 모색을 하는 단계고요. 내년 2022년 초에는 건축사 사무실 개소를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도전적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한국 건축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를 하고 싶다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발표를 들으면서 유튜브에서 질문을 좀 받아봤는데요. 잠시만요.
해외에서 배운 연수 사례들 중에서 국내에서 접목하기 좋았던 사례 한 가지를 알고 싶네요라고 저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어떤 사례가 좀 있었을까요? 네. 딱 어떤 특정 사례를 말할 수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어쨌든 연수를 했던 나라가 일본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느낀 제 생각은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단위의 공간 스케치에서 디자인을 시작한다거나 어떤 재료 자체에 굉장히 입각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에서는 훨씬 더 저는 또 개념이나 어떤 텍스트화 할 수 있는 개념에서 시작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 단계를 다 건너뛰고 상당히 실존적인 영역에서 일을 시작한 경우도 많았다는 점이 어떤 종류의 프로젝트에서는 한국에서도 접목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도 연수자 백대화입니다. 일단 우수 사례로 선정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의 경험을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건축 설계 인재 육성 사업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지원 동기, 준비 과정, 수행 내용 및 평가, 향후 계획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동기입니다. 지원 동기에 앞서 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숭실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한 해에 1호제 승용산 선생님 사무소에서 인턴을 하였으며 삼껏 양수인 선생님 사무소에서 단기 계약직을 하였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건축 공부 경험을 쌓고 일본 주냐 이시가미 건축사무소에서 실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탈리아 장누벨 건축사 사무소에 리비아타니 선생님 지도를 받고 귀국 후 OPA의 오서원 선생님 사무소에서 실무를 익혔습니다. 국토부 연수자로서 기회를 얻게 된 저는 홍콩 그리고 중국 심천에 위치한 주타오 건축사 사무소 그곳에 다녀오게 되었고요. 현재는 이제 카이스트 스마트 시티 학과에서 건축가 교수님 밑에서 연구원으로서 다양한 연구를 하는 중입니다. 본 사업을 알게 된 경위는 해양 건축에 근무하는 지인으로부터 인트라넷 공지가 올라온 정보를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형 건축사 사무소에 계신 분들 위주로 많은 정보가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지원 동기로는 제 자신이 초반 실무를 익히기에 한 곳에 정착하기보다는 해외 여러 나라의 다양한 건축가들께 훈련받음으로써 건축에 대한 시야가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해외 유수의 다양한 건축사 사무소 경험하기에는 기회의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국토부 인재육성 사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합격 후 여러 해외 건축사 사무소에 컨택한 상황에서 인재육성 사업에 합격한 점을 어필을 하여 취업이 비교적 쉽게 되었습니다. 기회의 문이 제게 열렸고 경제적인 부담에서도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다음은 연수 전후 준비 과정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설계 사무소에 이메일로 지원을 하였었습니다. 컨텐츠는 학생 시절 15%, 국내 업무 시절 내용 25%, 해외 업무 시절 내용 60%로 하였으며 본인이 자신 있게 제시할 수 있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했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전시회 및 설치물 부문이 특화된 분야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홍콩 및 심천에서 근무하고 머물러야 했기 때문에 영어 스피킹을 열심히 준비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취업 후 비자와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발급을 해줬었습니다. 수행 내용 및 성과입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광저우의 이다 빌딩에서 진행된 설치물입니다. 작업 기간은 2019년 10월에서 2019년 12월입니다. 일본 건축가 주냐 이시가미의 파운데이션 오브 까리띠의 드파리의 프링 아키텍처 전시회 경험이 있어서 맡게 된 프로젝트였었습니다. 광저우의 이다 빌딩은 중국 페이 예술그룹이 있는 곳입니다. 위치한 곳은 대로변이 아니어서 방문객 수가 매우 적었습니다.
그 역량으로 예술 작품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홍보할 수 없었습니다. 건물주는 건물 밖의 여러 지역과 소통을 쉽게 하면서도 흥미로운 공간으로 활용되길 원했습니다. 저희에게 베네수엘라의 또레다비드 빌딩을 레퍼런스로 제시하였습니다. 건물주는 작은 하나의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다양한 모습들이 빌딩의 한 곳으로 응집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또레다비드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페리스코프 타워, 즉 잔망경 설치물을 계획했습니다. 쉽게 보이지 않는 사회의 여러 장면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거울에 비치는 마켓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보일 것입니다. 재료는 어느 건물에서나 쉽게 소재를 사용하는 PVC 파이프로 선택하였습니다. 사이즈는 지름 400mm, 315mm, 250mm로 사용하였습니다. 각 PVC 파이프의 연결 부분, 즉 90도 엘보에 거울을 재단하고 장착시켜 잔망경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각 잔망경들은 2다 빌딩 1층에 입구 부분 기둥에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광저우의 도시적 요소인 시장, 자연, 주거지, 도로, 오피스, 갤러리, 게임 문화, 셀피 문화 등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거울뿐만 아니라 영상 패드로도 제작하였는데요. 잔망경으로 볼 수 없는 먼 거리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실시간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CCTV를 4곳에 설치했습니다. 설치한 곳 중 한 곳은 2다 빌딩 옆에 있는 큰 규모의 재래시장입니다. 이곳에 설치한 중요한 목적은 시장에서 일하는 상인들의 모습을 방문객이 바로 앞에서 보는 듯한 효과를 주기 위함입니다. 마스터 플랜입니다. 설치를 용이하기 위해 각 파이프의 사이즈, 파이프 간 각도를 표기하였습니다. 보라색은 400mm, 노란색 및 핑크색은 315mm, 녹색은 250mm 파이프 사이즈입니다. 아이소메트릭입니다. 설치물 작업을 위한 각 파이프의 사이즈, 높이, 각도, 용도를 표기하였습니다. A에서 D 파트이고요. 다음은 E에서 K 파트입니다. 설치물 작업을 용이하기 위해서 그 제작 단계를 높이별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파이프 엘보 내부 거울 및 커버 부착 방법을 표기하였습니다. 파이프 안으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커버 부착 방법 및 잔여 파이프를 이용한 의자 치수를 표기하였습니다. 파이프 여분으로 키 작은 어린아이들을 위한 의자 혹은 발 받침대로 활용 가능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방수를 위한 투명 커버 실험 제작도 하였습니다. 설치물을 위한 모형 사진입니다. 제작에 앞서 신호로 각 파이프들을 색적 및 정리를 한 모습입니다. 미리 작성한 배치 도면을 바탕으로 사이즈별 배치 작업을 하였습니다. 작업은 약 7일간 이어졌고요. 다음은 설치 마무리 단계의 모습입니다. 바람 및 진동에 대비한 구조적 안전을 고안한 장치입니다.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파이프를 전산 볼트와 파이프 클램프를 용접 및 고정을 하였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건축가이신 리우지아쿤 선생님도 오셔서 설치물을 감상하셨고요. 다른 분께서는 지금 고층 빌딩을 보고 계십니다. 빌딩 지하에 위치한 갤러리에 영상을 실시간으로 패드를 통해 보여줍니다. 시공 후 설치 이전보다 페리스코프 타워에 흥미를 갖고 방문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건물주는 만족하셨습니다. 점차적으로 방문객 수가 40% 증가하였습니다. 페리스코프 타워는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메고 굴뚝으로 들어오는 것을 영상시킬 수 있는 형태와 비슷하여 PVC 파이프의 윗부분에 선물을 넣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 이벤트를 진행하였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동강 장안초등학교 앞에 6개월 프로젝트입니다. 작업 기간은 2019년 9월에서 2020년 4월입니다. 학생들이 반대편 주거 지역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6차선의 도로,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대형 트럭들의 질주로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 모두가 횡단보도 사용을 꺼려 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의뢰받았습니다. 초기 아이디어는 로지의 건축 에세이에 나오는 원시 오두막 그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공간의 컨셉은 내셔널 비블리오테크에서 영감을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육교 위 철골 구조 덮개의 주거 지역은 반원 모양으로 하고 학교 지역은 삼각 형태로 하였습니다. 원시 오두막의 삼각 형태와 내셔널 비빌리오테크 혹은 도매 형상으로 반원 형태를 컨셉으로 하였습니다. 반원 형태의 컨셉으로 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이제 틈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재료는 지속적인 진동에 관한 철골과 알루미늄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주홍색의 주거 지역과 푸른색의 학교 지역의 위치입니다. 삼각 형태의 학교 지역 부분은 기존 하천의 제방을 이용하여 놀이 공간을 형성하였습니다. 반원과 삼각 형태의 결합으로 덮개의 내부와 외부에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틈새가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의 틈새들은 주변 하천과 자연의 요소를 바라볼 수 있는 작은 전망대를 형성하였습니다. 학교 지역 부분은 삼각 형태이며 반대 방향은 원형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육교는 계단과 슬로프를 형성시켜 주변 숲을 바라보며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기존의 구조물, 상하순간, 전기배관에 관한 아나토믹 다이어그램입니다. 기존 하천의 제방을 어떻게 재이용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답을 표현하였습니다. 시공 후 장안초등학교의 학생들, 선생님들, 지역 주민들 모두 새로운 육교에 만족했습니다. 동간시 지역 소통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키데일리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프로젝트는 신천과 홍콩의 국경 지역에 위치한 저수지를 위한 댐 건설입니다. 작업 기간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입니다. 효율적인 저수 시스템을 위한 설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관광지로서의 목적도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첫 번째, 댐 위의 사무실, 두 번째, 저수지의 저수관리소, 세 번째, 저수된 물을 배수하는 배수관리소, 네 번째, 댐의 안정적인 구조를 위한 옹벽, 다섯 번째, 비상 엘리베이터입니다. 댐 구조의 인위적인 점, 댐을 지탱해주는 옹벽들 또한 매우 반자연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69년 미국 예술운동 중의 하나인 마이클 하이저의 더블 네거티브 예술운동에서 영감을 받아 하나의 거대한 피라미드가 거꾸로 계곡에 박혀있다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댐과 옹벽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조화로운 구조물로 인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미래팔 건축가인 안토니오 산텔리아의 아이디어 스케치와 안도 다다오의 메모리얼 가든을 레퍼런스로 이용하여 옹벽 부분과 댐의 일부 면들을 계단과 정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계곡의 축에 반하는 축을 더블 네거티브로 형상화하였고, 두 번째, 피라미드 형태가 거꾸로 계곡에 박힌다는 가정하에 댐을 삽입을 하였고, 세 번째, 댐의 수축 이음선을 기준으로 가상의 선을 형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상의 선들로 격자 형태를 형성을 하였고, 다섯 번째, 정원을 위한 계단 및 참회 공간을 형성해 주었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정원, 계단 및 참을 이제 형성해 주었고요. 여덟 번째는 비상 엘리베이터 전망대 사무실을 형성해 주고, 마지막으로 완성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원의 가장 밑에서 바라보는 댐의 모습입니다. 윗부분에서 바라보는 댐과 정원의 모습입니다. 계획안은 댐 건설공사 측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옹벽 부분에 정원과 계단을 형성한 것은 절도 후 재료들을 정원으로 재이용한 것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후 각기 높이가 다른 정원들이 배치되게 됩니다. 제가 작업한 당시 여기까지 진행되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무기한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기타 작업으로서 장안의 학교 프로젝트 그래픽 작업을 하였습니다. 제가 수업을 듣고 근무를 하였던 한국,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들의 스타일을 중국적인 이미지에 접목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작업 기간은 2019년 9월에서 2020년 4월입니다. 기존의 건물들과 하나로 묶어주는 리니어한 지붕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첫 번째 다이어그램 작업이고요. 엑스로메트릭으로 평행 토성들을 그린 두 번째 작업입니다. 그 외에 사용자 친화형 및 반응형 UI 개발을 하고 장고 웹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자바스크립트, HTML 등을 이용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면, 사진, 미디어 등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최근 심천대학교, 홍콩대학교 교수님 등 주축으로 한 광동 지역과 남중국의 건축물들이 활발하게 신축되고 있습니다. 홍콩대학교 교수님들과 동행하며 중국에 변화하는 건축물들을 사전 답사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홍콩대학교 교수님들과 함께한 최근 신축된 홍콩 중문대학교 심천 캠퍼스입니다. 홍콩대학교 학장이신 왕유인 교수님께서 총괄을 하셨으며 도시 설계가와 조경 설계가, 건축가의 협업으로 완성된 작품이었습니다. 캠퍼스 내 건축물 중 도서관은 단연 최고의 작품이었습니다. 이곳은 동서양의 결합이 엿보였습니다. 건축물들 하나에는 긴 역사의 심오한 철학과 대륙의 광활함이 담겨져 있음을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각 지역을 이끌어 나가시는 건축가 선생님들을 뵙고 제 자신이 많이 부족하고 좁은 건축 시야의 틀에 갇혀 있었다는 깨달음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수 소감입니다. 중국 심천에서 느낀 점입니다. 사무소는 홍콩대학교 사무실과 중국 심천 예술촌인 오시티 지역 두 곳에 위치합니다. 심천과 홍콩은 경제, 금융, 무역, 그리고 IT로 들끓는 용광로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심천은 발전 속도가 빠르며 중국 내에서 GDP가 가장 높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심천 곳곳에는 큰 규모의 새로운 건물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며 국제적 규모의 도시 모습으로 빠르게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심천 사무실 근처에는 네덜란드의 MBRDB, OML, 그리고 얼바너스 등 전 세계 다양한 사무소들이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심천은 바이시티 비엔날레와 같이 글로벌 규모의 도시 비엔날레가 열립니다. 중국 정부는 마카오, 홍콩, 심천 세 곳을 엮어 미국 뉴욕의 금융가 혹은 실리콘밸리의 버금가는 지역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중국 건축 시장에 대한 소감입니다. 본인 스스로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바라봤던 중국 건축 시장을 새롭게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건축에 관하여 배울 것이 적다. 중국으로 배우러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본이나 서양 국가로 나가야 한다. 혹은 건축 관련 기술이 뒤처져 있으며 그것은 후중국의 기술이다. 오직 많은 프로젝트의 기회가 있을 뿐이다. 라는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공산국가라는 점에서 이러한 점들이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디자인 및 시공에 있어서 법적인 제약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받기 위한 과정도 길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건축사 자격증을 지닌 건축가는 다른 나라의 건축가에 비해서 짊어야 하는 책임도 많습니다. 인명피해가 일어날 경우는 그 어떤 나라보다 가혹한 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소의 많은 중국 직원들은 건축사 자격증 취득하기를 매우 꺼려합니다. 발전이 더딘 부분도 많았습니다. 또한 최근에 건설붐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들의 기술을 세계에 알릴 기회도 적었었습니다. 사무소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홍콩과 심천에는 여러 나라 출신의 건축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시각들을 갖고 있어서 서로의 에너지가 교환되기도 하고 충돌도 하면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냈습니다. 심천이 지리적으로 중국 본토, 광둥어, 영어를 쓰는 곳이어서 다양한 문화와 지식 정보 교류가 가능한 것 같았습니다. 심천에서 일하면서 새롭게 부각된 점은 인턴 직원 및 말단 직원들이 모형을 만들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연륜이 있는 직책이 모형을 담당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한국과 다른 점으로 보였습니다. 같은 아시아권의 중국 심천에서 일하며 느낀 점 중 다른 하나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서로 교류를 하고 소통하면서 새로운 에너지가 창출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우리나라도 다양한 외국인 영입을 통한 건축의 변화를 빨리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이신 주타오 교수님에 관한 느낀 점입니다. 교수님은 건축가이시며 홍콩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은 중국 충칭대학교, 미국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학위를 마치셨습니다. 홍콩과 중국에서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의뢰를 받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홍콩에 정착하신 교수님은 서양과 동양을 접목한 건축의 넓은 세계관을 갖고 계신 장점이 있으십니다. 교수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얻게 된 큰 경험은 일반 건축사 사무소에서 다룰 수 없었던 저소지를 위한 댐 설계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생각의 전환이었습니다.
중국 댐공사, 중국 수자원공사, 중국 산림청 등 다양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또 하나 기억되는 점은 직접 참여하지 않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다른 팀원들과 다 같이 의논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직원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반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건축 설계를 하는 데 있어 석사 혹은 박사학위가 건축 설계를 진행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있습니다. 또한 실무 경험도 많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연수로 박사학위의 건축가 교수님을 모시고 일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다양한 아카데믹한 생각을 갖고 계셨고 전공하신 르네상스식의 건축과 음악, 미술 분야의 등등을 현재 건축에 두루 활용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 배우신 학문이 건축에 영감과 영향을 크게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실무도 중요하지만 좀 더 전문적으로 깊게 공부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영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신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홍콩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많게는 1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어떻게 관리를 진행하신지도 배웠습니다. 평소에 피터 아이젠만 건축가와 교수님 스스로를 비교를 하시면서 회사를 운영해 나가셨습니다. 물론 한국의 많은 교수님께서도 대학원의 연장으로서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은 많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 깊게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저는 스마트 시티 및 건축 그리고 자연, 인간 이 세 요소를 통한 바이오필릭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데이터 분야와 건축가 영역에서의 융합을 이루고 싶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논리적 건축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의 지원이 없었으면 이런 값진 경험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연수 전에 일본에서 근무할 때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수시로 야간 작업을 해야 해서 집과 사무실이 가까운 중심가에 거주해야만 했었습니다. 집세가 비싸서 큰 부담이었습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좋은 실물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발전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지만 경제적인 부담감과 그런 힘든 점들로 인해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수 프로그램에서는 경제적 부담감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국토교통부 및 국토과학기술진흥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힘든 코로나 시기에도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려고 애쓰셨던 이경래 연구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많은 건축가 후배들이 해외에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발표를 하시는 동안 또 질문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해외 사무실에 가서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설계에 참여가 가능할까요? 한 질문을 또 받아봤고요. 또 짧은 기간 동안 정말 많은 프로젝트를 해 오셨는데 사실 한 가지 프로젝트만 해도 버거울 텐데 정말 많은 것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선 제가 일본에서 일을 함으로써 어떤 이제 타이틀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일본에서 일할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시회를 좀 주도적으로 이제 기획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함으로써 어려웠던 이제 많은 과정들을 좀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자리가 있었었는데요. 전시회를 잘 마무리 짓고 나서 그 점을 보시고 이제 홍콩에 있을 때 교수님께서 프로젝트 매니저를 한번 시켜보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일본에서의 경험, 그게 이제 홍콩에서의 좋은 자리로 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서 일했던 그런 바탕이 교수님 시각에서는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시킬 수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일을 하고 다양한 일을 적은 시간에 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